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늘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이신가요? 내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행복이 모두 내 책임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동반이존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우리 삶 깊숙한 곳, 특히 관계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마음의 패턴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는 또한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다시 말해 내 마음의 평온을 나 자신이 아닌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시선이 항상 바깥을 향해 있는 것이죠. 내 아이가 뭘 하는지, 내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장 상사와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동반이존 성향의 사람들은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과 우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바뀔 의지가 전혀 없다면 결국 누가 지치고 우울해질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깊은 우울감과 분노, 억울함, 그리고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느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이 바로 동반이존의 가장 뚜렷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본래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을 둔 아내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반대로 비위를 맞추며 그가 술을 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반이존이라는 개념은 중독자 가족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 동반이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경우 동반이존은 착한 사람 혹은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죠. 겉보기에는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묘한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동반이존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소위 피플 플리저, 즉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사실 그 누구도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끼니까, 그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가 실망했을 때 내가 느껴야 할 불편한 감정을 견디기 싫어.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결국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실은 나 자신의 불안과 불편함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인 경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느끼는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내가 선을 그어서 상대방이 슬퍼하면 어떡하죠? 이 질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감정적 대가 없이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이 드디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무엇을 얻었나요? 아마도 만성적인 불안, 우울, 원인 모를 두통이나 만성 통증, 혹은 중독 문제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행동을 시작했으니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저 그 죄책감을 알아차려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구나 라고 말입니다. 동반이존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예시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22살인데 그의 친구가 대학교 신입생으로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만나 아들이 대학에 가서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침 강의에 늦을까봐 아직도 제가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서 깨워줘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겉으로 보면 아들을 챙기는 지극정성인 엄마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빈자리를 느끼는 슬픔, 아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상실감, 그로 인한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 아들을 깨우는 행동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어머니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것은 결국 아들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아이의 배낭을 계속해서 대신 싸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너는 스스로 배낭을 쌀 능력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나도 동반이존이 아닐까 궁금하신가요? 몇 가지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진맥진하고 지쳐 있습니다. 동반이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을 관리하는데 모두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진실된 생각이나 필요를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셋째, 모든 것이 외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항상 우선입니다. 넷째,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끊임없이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억압된 감정은 종종 원인 모를 불안이나 공황 발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반이존의 핵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대부분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아버지가 화를 낼 때마다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눈치를 보며 행동했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이 화를 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치유의 핵심은 나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훌라후프에 비유하곤 합니다. 당신의 몸 주위에 투명한 훌라후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훌라후프 안의 모든 것, 즉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 선택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훌라후프 밖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를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은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당신의 훌라후프 안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거리두기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사람의 과정에 휘말리는 대신 나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더 집중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명확해질 때 비로소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들여다본 후 나는 오늘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잘못 나왔을 때 정중하게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말입니다.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기주장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동반이존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스위스 치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돌보지 않을 때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구멍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투명해지며 오직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스위스 치즈의 구멍을 하나씩 메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구멍들이 채워질수록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힘과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당신의 말과 생각을 결정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당신의 마음을 채워줄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늘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이신가요? 내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행복이 모두 내 책임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동반이존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우리 삶 깊숙한 곳, 특히 관계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마음의 패턴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는 또한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다시 말해 내 마음의 평온을 나 자신이 아닌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시선이 항상 바깥을 향해 있는 것이죠. 내 아이가 뭘 하는지, 내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장 상사와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동반이존 성향의 사람들은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과 우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바뀔 의지가 전혀 없다면 결국 누가 지치고 우울해질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깊은 우울감과 분노, 억울함, 그리고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느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이 바로 동반이존의 가장 뚜렷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본래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을 둔 아내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반대로 비위를 맞추며 그가 술을 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반이존이라는 개념은 중독자 가족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 동반이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경우 동반이존은 착한 사람 혹은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죠. 겉보기에는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묘한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동반이존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소위 피플 플리저, 즉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사실 그 누구도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끼니까, 그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가 실망했을 때 내가 느껴야 할 불편한 감정을 견디기 싫어.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결국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실은 나 자신의 불안과 불편함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인 경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느끼는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내가 선을 그어서 상대방이 슬퍼하면 어떡하죠? 이 질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감정적 대가 없이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이 드디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무엇을 얻었나요? 아마도 만성적인 불안, 우울, 원인 모를 두통이나 만성 통증, 혹은 중독 문제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행동을 시작했으니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저 그 죄책감을 알아차려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구나 라고 말입니다. 동반이존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예시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22살인데 그의 친구가 대학교 신입생으로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만나 아들이 대학에 가서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침 강의에 늦을까봐 아직도 제가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서 깨워줘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겉으로 보면 아들을 챙기는 지극정성인 엄마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빈자리를 느끼는 슬픔, 아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상실감, 그로 인한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 아들을 깨우는 행동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어머니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것은 결국 아들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아이의 배낭을 계속해서 대신 싸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너는 스스로 배낭을 쌀 능력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나도 동반이존이 아닐까 궁금하신가요? 몇 가지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진맥진하고 지쳐 있습니다. 동반이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을 관리하는데 모두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진실된 생각이나 필요를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셋째, 모든 것이 외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항상 우선입니다. 넷째,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끊임없이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억압된 감정은 종종 원인 모를 불안이나 공황 발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반이존의 핵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대부분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아버지가 화를 낼 때마다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눈치를 보며 행동했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이 화를 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치유의 핵심은 나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훌라후프에 비유하곤 합니다. 당신의 몸 주위에 투명한 훌라후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훌라후프 안의 모든 것, 즉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 선택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훌라후프 밖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를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은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당신의 훌라후프 안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거리두기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사람의 과정에 휘말리는 대신 나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더 집중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명확해질 때 비로소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들여다본 후 나는 오늘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잘못 나왔을 때 정중하게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말입니다.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기주장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동반이존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스위스 치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돌보지 않을 때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구멍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투명해지며 오직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스위스 치즈의 구멍을 하나씩 메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구멍들이 채워질수록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힘과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당신의 말과 생각을 결정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당신의 마음을 채워줄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늘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이신가요? 내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행복이 모두 내 책임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동반이존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우리 삶 깊숙한 곳, 특히 관계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마음의 패턴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는 또한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다시 말해 내 마음의 평온을 나 자신이 아닌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시선이 항상 바깥을 향해 있는 것이죠. 내 아이가 뭘 하는지, 내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장 상사와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동반이존 성향의 사람들은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과 우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바뀔 의지가 전혀 없다면 결국 누가 지치고 우울해질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깊은 우울감과 분노, 억울함, 그리고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느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이 바로 동반이존의 가장 뚜렷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본래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을 둔 아내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반대로 비위를 맞추며 그가 술을 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반이존이라는 개념은 중독자 가족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 동반이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경우 동반이존은 착한 사람 혹은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죠. 겉보기에는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묘한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동반이존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소위 피플 플리저, 즉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사실 그 누구도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끼니까, 그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가 실망했을 때 내가 느껴야 할 불편한 감정을 견디기 싫어.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결국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실은 나 자신의 불안과 불편함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인 경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느끼는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내가 선을 그어서 상대방이 슬퍼하면 어떡하죠? 이 질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감정적 대가 없이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이 드디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무엇을 얻었나요? 아마도 만성적인 불안, 우울, 원인 모를 두통이나 만성 통증, 혹은 중독 문제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행동을 시작했으니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저 그 죄책감을 알아차려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구나 라고 말입니다. 동반이존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예시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22살인데 그의 친구가 대학교 신입생으로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만나 아들이 대학에 가서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침 강의에 늦을까봐 아직도 제가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서 깨워줘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겉으로 보면 아들을 챙기는 지극정성인 엄마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빈자리를 느끼는 슬픔, 아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상실감, 그로 인한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 아들을 깨우는 행동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어머니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것은 결국 아들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아이의 배낭을 계속해서 대신 싸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너는 스스로 배낭을 쌀 능력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나도 동반이존이 아닐까 궁금하신가요? 몇 가지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진맥진하고 지쳐 있습니다. 동반이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을 관리하는데 모두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진실된 생각이나 필요를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셋째, 모든 것이 외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항상 우선입니다. 넷째,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끊임없이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억압된 감정은 종종 원인 모를 불안이나 공황 발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반이존의 핵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대부분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아버지가 화를 낼 때마다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눈치를 보며 행동했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이 화를 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치유의 핵심은 나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훌라후프에 비유하곤 합니다. 당신의 몸 주위에 투명한 훌라후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훌라후프 안의 모든 것, 즉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 선택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훌라후프 밖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를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은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당신의 훌라후프 안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거리두기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사람의 과정에 휘말리는 대신 나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더 집중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명확해질 때 비로소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들여다본 후 나는 오늘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잘못 나왔을 때 정중하게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말입니다.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기주장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동반이존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스위스 치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돌보지 않을 때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구멍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투명해지며 오직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스위스 치즈의 구멍을 하나씩 메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구멍들이 채워질수록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힘과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당신의 말과 생각을 결정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당신의 마음을 채워줄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늘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이신가요? 내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행복이 모두 내 책임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동반이존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우리 삶 깊숙한 곳, 특히 관계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마음의 패턴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는 또한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다시 말해 내 마음의 평온을 나 자신이 아닌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시선이 항상 바깥을 향해 있는 것이죠. 내 아이가 뭘 하는지, 내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장 상사와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동반이존 성향의 사람들은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과 우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바뀔 의지가 전혀 없다면 결국 누가 지치고 우울해질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깊은 우울감과 분노, 억울함, 그리고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느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이 바로 동반이존의 가장 뚜렷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본래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을 둔 아내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반대로 비위를 맞추며 그가 술을 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반이존이라는 개념은 중독자 가족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 동반이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경우 동반이존은 착한 사람 혹은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죠. 겉보기에는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묘한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동반이존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소위 피플 플리저, 즉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사실 그 누구도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끼니까, 그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가 실망했을 때 내가 느껴야 할 불편한 감정을 견디기 싫어.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결국 모든 것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실은 나 자신의 불안과 불편함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인 경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느끼는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내가 선을 그어서 상대방이 슬퍼하면 어떡하죠? 이 질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감정적 대가 없이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이 드디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무엇을 얻었나요?
아마도 만성적인 불안, 우울, 원인 모를 두통이나 만성 통증, 혹은 중독 문제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행동을 시작했으니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저 그 죄책감을 알아차려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구나 라고 말입니다. 동반이존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예시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22살인데 그의 친구가 대학교 신입생으로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만나 아들이 대학에 가서 얼마나 불안한지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침 강의에 늦을까봐 아직도 제가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서 깨워줘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겉으로 보면 아들을 챙기는 지극정성인 엄마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빈자리를 느끼는 슬픔, 아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상실감, 그로 인한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 아들을 깨우는 행동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어머니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것은 결국 아들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아이의 배낭을 계속해서 대신 싸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너는 스스로 배낭을 쌀 능력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나도 동반이존이 아닐까 궁금하신가요? 몇 가지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진맥진하고 지쳐 있습니다. 동반이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을 관리하는데 모두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진실된 생각이나 필요를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셋째, 모든 것이 외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항상 우선입니다. 넷째,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끊임없이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억압된 감정은 종종 원인 모를 불안이나 공황 발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반이존의 핵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대부분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아버지가 화를 낼 때마다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눈치를 보며 행동했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이 화를 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치유의 핵심은 나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훌라후프에 비유하곤 합니다. 당신의 몸 주위에 투명한 훌라후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훌라후프 안의 모든 것, 즉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 선택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훌라후프 밖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를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은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당신의 훌라후프 안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거리두기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사람의 과정에 휘말리는 대신 나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더 집중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명확해질 때 비로소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들여다본 후 나는 오늘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잘못 나왔을 때 정중하게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말입니다.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기주장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동반이존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스위스 치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돌보지 않을 때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구멍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투명해지며 오직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스위스 치즈의 구멍을 하나씩 메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구멍들이 채워질수록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힘과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당신의 말과 생각을 결정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당신의 마음을 채워줄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늘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이신가요? 내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행복이 모두 내 책임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동반이존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우리 삶 깊숙한 곳, 특히 관계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마음의 패턴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는 또한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다시 말해 내 마음의 평온을 나 자신이 아닌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시선이 항상 바깥을 향해 있는 것이죠.
내 아이가 뭘 하는지, 내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장 상사와 동료들은 나를